대선 정책 상호 토론, 오늘 100분 토론 정치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각 당의 정치 통일 안보 분야의 담당자 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홍준표 제1정책조정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 송영길 국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민통합 21의 전성철 정책위원회 의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방청석에는 역시 각 당의 정치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우선 먼저 정치 현안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치권의 이합집산 문제,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가 의원 영입 문제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패 청산 방안도 역시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좀 룰을 좀 정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하고는 조금 좀 달리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선 규칙을 좀 설명을 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마다 3번의 질문을 원하는 패널에게 누구에게든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역시 1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1분, 답변 1분, 그리고 한 사람당 3번의 질문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첨을 저희들이 그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첫 순서는 국민통합 21의 전성철 의장께서 요즘 정치권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그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의원 영입 문제라든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문 3번 하실 수 있고 답변 역시 3번으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네. 한나라당 우리 홍준표 의원께 묻겠습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좀 이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정당이 생기고 또 이념이 다르다 그리고 정책이 다르다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방법과 생각이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그 고를 갖다가 추구하다가 어떤 더 큰 목적을 찾게 됐을 때 그 생각과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어떤 그 목적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랬을 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그러고서 또 이제 그걸 일단 해결한 다음에 또 각자의 또 일을 갖다가 해서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정도 차이겠죠. 생각이 다른 정도 차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단일화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우선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또 성향이 전혀 다른 정치 철학과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의 그 대권 획득이나 그 목적하에 단일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의 사실상 정책 모순은 그 사이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10가지가 넘습니다. 크게 10가지가 넘는데 정반대의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어떻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는지, 그것은 그 공산당에 대적하는 것하고는 비유가 틀리다고 봅니다. 국민의 공적인 공산당하고 대적하는 것하고 이번 대선하고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건 좀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전 의장께서 계속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 홍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이 힘을 합친 예는 전 세계 역사상 무수히 많고, 아까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많고, 그것은 아이러닉하게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예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민당하고 사회당하고 자민당이 합쳐져서
연정을 해가지고 사실 일본의 사회당이라는 것은 공산당만큼 강경한 자아 노선이죠. 사실은 94년부터 이 한반도, 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사민당하고 녹색당이 합쳐진 것이라든지 이런 예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밌게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의 것을 타협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것이 정치다. 이렇게 볼 때, 무조건 정책이 다르다는 거 가지고 반대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정치는 타협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타협도 그 정도의 문제인데, 예컨대 87년도 예를 들어보면 현대중공업 사태 때 한 분은 파업을 선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은 또 구사대를 투입해서 이걸 진압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교 평준화를 한 분은 한다고 하고 또 한 분은 고교 평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의학분업을 현행 유지하자고 하고 이건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하고 또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모순이 어떻게 한 달 내 그게 타협이 가능한지 우선 의문스럽고, 두 번째 선진국의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97년도 DJP 연합을 우리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DJP 나눠 먹것이 국정 운용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에는 부패만 만연했어요. 부패만 만연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DJP가 아니고 DMJ, 말하자면 여기에 DJ와 MJ와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가세한 단일화 후보를 만들자는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됐으니까 한마디 더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한나라당의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은 극우와 극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진보적인 전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사람들 요즘 한참 영입들 하시는데 영입하면서 이 사람들 이념적인 성향이 어느 쪽인지 한마디도 검증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이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 게 좀 이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에 그렇게 정책의 차이가 많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고교 평준화 문제 비슷합니다. 우리도 고교 평준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각기 입장이 달라서 어떤 과거의 어떤 행적은 둘째치고 지금 현재 내거는 정책들을 보면 재벌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면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과장해서 그 차이를 이야기하신다는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지난 5년간 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좁혀 나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재벌 후보와 서민 후보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만나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좁혀간다는 그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노무현 후보가 개혁적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재벌 후보입니다. 수많은 현대그룹이 지난 5년간 34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가져가 가지고 24조가 지금 회수불능입니다. 국가 경제를 망친 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명사인 재벌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몽준 후보가 개혁을 주장한다는 거, 그건 전혀 저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정성철 의장의 순서는 일단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에 의해서 홍준표 위원장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좀 논쟁거리가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시작해 주시죠. 세 번의 질문 기회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 전성철 의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이 사실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상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오늘 느닷없이 정몽준 후보께서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 개헌을 하려면 이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뿐인데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지 협상 과정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밀실야합으로 오늘 그 발표한 이원 집정부제 구상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총리, 한 사람은 또 대통령, 97년처럼 이거 소위 나눠먹기식 국정운영을 하자는 의도에서 협상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느닷없이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그 의도가 어딘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통합 20일 그리고 그 정몽준 후보의 그 정치적인 이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낡은 틀을 깨자는 겁니다. 우리 4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틀 속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 바람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생겼고 국정원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좀 고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에게 주거나 다른 데 줘야 된다. 그것이 이원 집정부제의 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며칠 후의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안 밝히면 언제 밝히겠습니까? 또 협상의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 여론조사라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협상의 과정이 공정하게 앞으로의 공정한 그런 그 과정을 보장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전성철 의장께서는 그 사이에 모든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낡은 틀을 깨자는 그 화두로 이제 쭉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정몽준 후보가 그 당의 사실 대표고 대권 후보인데 지난 4선 동안 사실상 국회에서 정치계에서 침묵을 해왔거든요. 92년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앞장선 것 외에는 거의 자기 의견이 뭐다, 자기의 정책이 뭐다, 거의 10몇 년 동안 말을 해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재벌 후보가 뒤늦게 대선에 나오면서 월드컵 한번 치르고 난 뒤 대선에 나오면서 갑자기 낡은 틀을 깨자는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즘 뭐 신문 광고 보면 교육부도 폐지하겠다, 국정원도 폐지하겠다. 무조건 이제 부수고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정몽준 후보가 지난 10몇 년 동안 침묵해온 이유가 그럼 정강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강정책도 아직까지 다 안 나왔거든요. 그 왜 여태 침묵을 해왔는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너무나 그 답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92년에 정몽준 후보가 축구협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월드컵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는 몽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꿈 꾸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십 개국의 나라를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월드컵이라는 걸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 4천만 국민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한국민됨을 갖다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서 날뛰게 만든 그런 일을 하느라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몽준 후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꿈을 이제 정몽준 후보가 10년 전에 세워서 그걸 이루었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꿈을 세우는 겁니다. 마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낡은 그것을 또 한 번 이루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두 분 가능하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마지막 묻겠습니다. 지금 정몽준 후보가 월드컵 가져온 게 마치 정몽준 후보 독자의 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YS가 엄청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정몽준 후보의 자금 지원이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 YS 정부에 엄청난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신지 우선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축구협회 회장으로 만족하시고 월드컵 한번 더 유치하도록 하시지 축구 한번 유치했다고 그것이 곧 대통령으로 가야 한다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축구 대통령입니까? 어때? 축구인만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야구협회 해서 뭐 세계 야구대회 개최하면 또 그 양반도 그럼 대통령 나와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월드컵 한 번 개최해가지고 그것도 YS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개최한 그것을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통령 되겠다.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닐까요?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꿈을 세우냐는 겁니다. 꿈을 세우고 앞장서면 많은 사람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누가 세우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그 꿈을 세워가지고 한국민이 처음으로 그 꿈을 이루음으로 해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정몽준 후보가 저기 월드컵 4강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외유를 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가 30%, 이회창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반을 가지고 있는 이회창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건 무엇이냐? 국민들이 정몽준 후보 보고 또 한 번 꿈을 세워서 우리에게 꿈을 또 한 번 이루어 달라.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반응해서 정몽준 후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 자, 한 번 더 있어요? 아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 세 번의 그 질문 기회는 다 끝나셨고요. 다음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계 방향에 의해서 송영길 그 부본부장께서 좀 시작해 주실까요? 저한테 홍준표 의원께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질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을 내려가 봤더니요.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회창 후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김대중 미워서 이회창을 지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노무현 후보를 비판할 때 김대중 양자로 이렇게 항상 어떤 노무현 후보의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에 의존해서 그러한 지역 정서에 의존한 아주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는 좀 우회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번에 후보 단일화의 문제도 청와대가 개입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국민여선 된 것도 청와대 개입. 뭐든지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저희 당에서 집단 탈당한 의원들의 사태도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탈당한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입당했는데 그것도 청와대 음모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부산 사람들이 DJ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회창을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산 사람들이 DJ를 그래서 뭐 지역주의에 근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산 사람들이 DJ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부패 정권을 미워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정권 들어왔어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대통령 아들, 이거 지난번에 나와서도 내가 한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만 이야기해도 한 8분가량 돼요. 45건이에요. 45건. 한 건만 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사건이 45건이 터졌다 이게. 검찰총장 구속됐죠. 국정원 차장 구속됐죠. 경찰청장 구속됐죠. 모조리 구속 다 됐다고. 그리고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 도둑질을 미워한 거지 DJ를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에 개입했다 그러는데 청와대가 쭉 개입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청와대가 개입해갖고 탈당을 시켜 정몽준 쪽으로 가도록 후보 쪽으로 가도록 해왔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요. 후속 질문해 주시죠.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부패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국가 권력이라도. 근데 사실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도 않으셨지만은 여러 가지 안기부 대선자금 유용 문제나 국세청을 동원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무튼 100억이 넘는 세금을 갖다 쓴 문제라든지 기안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문제라든지 두 아들 병역을 기피하는데 어떤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문제라든지 수많은 부정부패의 요소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부패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척결돼야 될 문제지만은 이 상황에서 지역적 요소와 그러한 것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특별하게 영남 지역에 나타난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회창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뭔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대선이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끝난 대통령한테 이렇게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우선 우리 후보가 비전 제시하는 거 이게 좀 비춰주시죠. 우리 비전 제시 다 돼 있습니다. 200가지 비전 제시, 0패밀리 정책까지 20, 30대를 위한 정책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창 후보께서 총풍, 북풍, 세풍, 안풍 이래 비리 연루됐다고 하는데요. 총풍 사건은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관련성이. 북풍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풍, 세풍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양 사건이 허위 주장입니다. 병풍 사건은 10월 말에 무혐의 판결받았고 오히려 이 주장한 김대업이를 지금 구속하고 뒤에 배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창 후보가 연루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난 김대중 정권하고요 5년 동안 해온 게 자기들은 해먹으면서 야당 후보 금금은 음해하는 데만 5년을 보냈어요. 5년.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 이론으로 민주당이 계속 선정 공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루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부패 문제에서 토론하도록 하고요.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저희 정권 초기에 일부 의원들이 이탈해서 국민회의로 입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당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아예 상실시켜버리자. 정책 약속 위반이다. 이회창 후보께서는 그건 아예 반민주적 배신 행위다라고 심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무언치하게 지금 탈당한 걸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공작을 해서 탈당을 시켜서 입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께서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 공직선거 이 방지법 발의자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했는데 도대체 이러한 무언치한 세불리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지난 98년도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저희 당 의원 36명이 탈당해서 민주당과 자민련 몇 사람하고 거의 민주당을 갔습니다. 이 탈당할 때는요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Join us or go to the jail 뭐 이런 JJ 전략을 썼다고 그 뉴욕 타임스에도 그때 나왔습니다. 감옥 갈래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36명을 빼갔어요. 그래 빼갔는데 그 당시에는 공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할 때 공작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공작을 합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야당이 무슨 자리 줄 게 있어 데리고 옵니까? 자기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빼오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옮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옮기면 당직 상실되는 거요. 국회 선거법 우리 개정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거 개정해야 된다고. 문제는 홍준표 지금 그 소영길 의원 경우에 지금 세 번의 세 질문이 번 다 끝났습니다. 썼습니까? 예. 다음에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번 그러니까 정치 현안 및 쟁점 가운데 정치권 이협 집산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네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본부장께서 질문 던져주시죠. 네, 홍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저한테만 자꾸 이래 해도 됩니까? 아니 원내 제1당인데 질문 먼저 받으셔야죠. 예. 질문 많이 받으시면 한 번, 한 기회도 번씩 많습니다. 예,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방금 당적 변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의원 영역 관련해서 그 두 당이 서로 공방을 많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YS 정권 때 이 여당으로 21명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이 DJ 정부 들어서 가지고 또 27명의 그 철새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한나라당으로 이제 날아간 철새가 또 한 1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원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96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에 4번 당적을 바꿨습니다. 4번 탈당하고 4번 새로운 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40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이 사람 아마 세계 신기록 세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고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걸 큰 바다 정치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3분의 2 정도는 물갈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YS 정권 때 21명 데리고 갔다는 거, 그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온 거는 무소속 영입일 겁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무소속 영입일 겁니다. 21명까지는 안 될 무소속이 겁니다. 21 명까지는 무소속 안 됐죠. 영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정권 출범 후에 넘어간 그 민주당이나 자민련 공동여당으로 넘어간 사람은 한나라당 사람들은요, 전부 이거는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 공작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번에 넘어오는 사람은 사실상 세를 보고 넘어오는 것이겠죠. 세력을 보고 몰려드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입당하겠다는 사람 저희들이 공작을 해서 빼내오는 것도 없고 입당하겠다는 사람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몰이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결코 그게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법을 개정해서 당적 이탈하면 지역구 의견도 의원상실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던져주시죠. 네, 송영길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단일화 뭐 협상도 진행되고 하는데 노무현 의원 후보가 이제까지 발언한 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진실이 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이 살아온 길과 정치적 소신이 다르고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과 후보 단일화를 거론하는 건 무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단일화를 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각종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몽준 의원의 그 눈치를 봐야 하는데 자신이 그 현대그룹 집안의 뒤치다거리를 할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사업이라거나 또는 현대 하이닉스 문제라거나 현대 자동차 문제 이런 것을 다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어느 말이 진실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고 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수용은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결단을 가지고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21세기의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지 모르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냉전 수구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정말 새로운 정치 개혁과 동북아 중심 국가를 이룰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후보를 단일화해라는 국민적 요구가 나옵니다. 65% 이상이 국민이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결단을 해서 수용한 것입니다. 단 원칙을 지켰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 경선 원칙을 주장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리 나누기의 야합이 아니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결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종의 플레이오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노 본부장님 마지막 질문 주시죠. 네, 국민통합21 전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얼마 전에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민주당의 그 노무현 후보 모두와 단일화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월 12일 날에는 민주당의 그 조순영 선대위원장께서 정몽준 후보는 여러 면에서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단일화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우리하고 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몽준 후보가 지금 2위이고 이회창 후보가 3위라면은 정몽준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단일화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점에서 정몽준 후보가 JP하고 대단히 흡사한 것 같아요. YS하고도 함께하고 DJ하고도 함께하고 그렇게 보면 정몽준 후보는 혹시 21세기형 JP 혹은 젊은 JP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발언의 배경은 제가 좀 압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의미를 했냐 하면은 저희가 특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의 이름이 국민통합21이라는 이름입니다. 국민통합21이라는 해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국민통합21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을 때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을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상처받고 있는 이 정말 국민을 하나로 뭉쳐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여기에 멤버가 아직 제가 입당을 하기 전입니다만은 지금 정몽준 후보의 뜻은 국민을 통합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리더라는 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을 모아서 목표를 새로운 것으로 설정하는 그것이 리더입니다. 새로운 이상을 향해서 모든 다양한 사람을 모으는 그것이 리더의 본질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치권의 이합집산 문제, 그 가운데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가 의원 영입 문제들이 주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정치 현안의 두 번째 문제로서 부패 청산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가능한 한 제가 이제 1분 조금 넘기더라도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동안에 조금씩 다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좀 제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분을 좀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추첨에 의해서 역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본부장께서 질문 좀 던져주시죠. 네, 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태준 그 전 포철 회장을 이제 이해창 후보가 만났는데요. 이 박태준 전 회장이 56억의 그 뇌물을 받고 그 YS 정권 때 특별 사면을 받아서 추징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DJ 정부하에서 총리를 하다가 이 뇌물로 산 이 부동산 명의 신탁한 것이 문제가 돼서 총리직에서 지금 물러났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지지를 당부하는 게 과연 부패 청산 의지가 있는 것이냐 묻고 싶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현재 1,892억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이제 이해창 후보가 몰수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이 미납한 추징금을 반드시 받아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법 질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금은 원래 검찰에서 이게 시효 중단시키는 조치로 소송을 자꾸 제기하면서 중단을 시키면 됩니다. 끝까지 추징금은 저희 당에서는 이건 뭐 받아야 된다는 그건 입장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박태준 씨 문제는 이분은 사실 YS 정권 하에서 그런 일이 있다손 치고 DJ 정권 하에서 또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산정인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1,000억대 비자금 사건으로 다 문제가 다 됐는데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정권 하에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면 이 정권 하에서 사실상 사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고 산정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지 그 단편적으로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통령 하면 안 되죠.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시죠. 예, 민주당에서 이제 10월 29일자 논평을 내면서 정몽준 씨의 그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압수한 이제 현대그룹의 대체 개인 문건 중에 정몽준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주가 조작은 반사회적 범죄이고 정몽준 의원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을 밝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검찰이 단일화 국민이 되니까 이익시 씨의 그 조사를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이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다시 재집권한다면은 이 단일화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정몽준 의원이 혐의가 드러날 때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묻는 예, 송영길 저한테 묻습니까? 저희는 노무현 후보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후보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몽준 후보를 할지라도 범법 행위가 있으면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몽준 후보께서도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원래 이익치란 사람이 자기 경기고 동문인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을 통해서 롯데호텔에 현대 비자금으로 20억, 10억씩 30억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회성 씨가 구속됐으니까 이에 대한 어떤 차기 집권자의 잘 보이기 위해서 갑자기 수배된 사람이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한나라당의 배후 공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같이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본부장님 마지막 질문 주시죠. 네. 이 부패 직업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수년째 이 정치인이 그 1위를 갖다가 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부패를 막는 것은 엄정하게 처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민주노동당이 생각할 때는 정당 정치가 기본적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정당이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될 때 이 금권 정치로부터도 이게 탈출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당비 내는 그 당원들의 수가 민주노동당이 제일 많습니다. 민주노동당이 14,000명, 한나라당이 11,000명, 민주당이 7,000명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 점에서는 제1당입니다. 최근에 국민통합21이 이제 창당을 했는데 국민통합21이 이러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운영할 뜻이 과연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국민통합21의 현재 당원 중에서 진성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민주노동당이 그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참 잘하시는 일이다. 정말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근데 저희는 불행히도 아직 생긴 지가 2주밖에 안 된 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천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선진된 모습의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3당 중에서 가장 4당 중에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먼저 지난주에 우리 지금 대선 선거자 창당 자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6억인가를 공개하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연이어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발표한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국회당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뭐 추호의 이론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순서는 역시 그 시계 방향에 의해서 전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참 한나라당의 그 지금까지 발언을 쭉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DJ한테 매달리는 정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 감정에 매달리는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어떻게 국회의원을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당의 후보가 지지도가 35%를 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같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에서 벌써 수십 차례 범법한 혐의를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를 갖다가 일도 없는데 열어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지도가 35%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도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전성철 의장이 저희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그 당시 한 35%밖에 저는 안 한나라당에 됐어요.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신한국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나라당 전신에. 그때도 35% 정도 됐습니다. 35% 정도 된다는 것은 이거 상당한 지지입니다. 한국적 사회에서. 여기에서 대선 때 가면요. 마지막 투표 의사청에 가면 50%가량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35% 지지라면. 지금 아마 그 정몽준 후보 지지율 가지고 상당히 고무되시는 모양인데요. 그 거품입니다. 그 축구하면 유치 잘해가지고 전 국민이 전부 합심해서 그거 월드컵을 성공시켰지. 정몽준 후보 혼자서 성공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하나 우선했다고 젊은 층에 좀 인기 있다고 그 거품에 불과한 그것을 지금 갖고 자기 전체 인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으로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 방탄국회 문제는요. 자, 시간 하도 됐습니다. 사람을 갖다 못 살게 구니까 못 살게 구니까 우리 빼가고 잡아엮고 못 살게 구니까 방탄국회 한 거 아닙니까? 시간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회 드리겠는데요.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제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부패 청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후보, 정치 후보, 대통령 후보 중에서 지금 우리 한나라당의 후보만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채 후보에 출마한 예가 저는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풍자를 몇 개나 받고 있는 후보는 이 후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시달린다고 하지만 법치를 주장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법치를 주장하는 분이 당수 총재로 있는 당에서 분명히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를 갖다가 그렇게 여는 것을 수십 차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부패가 청산될 것인가? 나는 그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를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북풍, 청풍, 안풍, 세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 5년간 DJ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이 이겁니다. 오로지 한나라당과 야당 후보 괴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나치 시대의 선정상 괴벨서 이론을 그대로 동원해가지고 북풍 사건 우리하고 관련 없습니다. 청풍 사건 이거 사실상 무죄 났습니다. 안풍, 세풍 사건 지금 재판 중입니다. 병풍 사건 무혐의 판결 났습니다. 이거 전부 야당 후보 음해하기 위해서 DJ가 지난 DJ 민주당 정부에 5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 나설 수 있나? 그거는요, DJ는 더 심했거든요. 사상 문제도 의혹이 많았고, 비자금 문제도 의혹이 엄청났고, 그래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은 DJ가 음해를 많이 입었다는 뜻에서 국민이 수용한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총재도 여태 이걸 음해라는 게 지금 다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지. 자, 마지막 질문 주시죠. 근데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서 어떤 것을 바라느냐 하면요. 단순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판정을 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훌륭한 도덕적 인격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어떤 언행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아들 둘을 군대에 안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법치를 하겠다는 분이 자신이 내 그런 공약인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키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파기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게 부정부패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공약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대통령을 뽑는데 신부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데 종교적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도덕적 인격만 충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요. 다른 능력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하고 마찬가지인데 현대 대통령은 인격자를 뽑는 그런 도덕적인 수도성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정치를 하다 보면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워낙 네거티브가 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부풀려서 계속 선전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으로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을 왜 통과 안 시켰냐? 아마 그 당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 부위라서 그게, 그리고 국회의원이 또 국회도 잘 오지 않은 부위라서 내가 모르는 모양인데 그 과정을. 정치자금법 이거 여야가 합의가 돼야 통과가 됩니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를 하던 중에. 우리 당이 통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민주당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가 홍 위원장님 순서네요. 예. 송영길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철저히 도구화해서 은폐 조작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제를 3번이나 시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에 옥상옥의 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북 뒷거래 4억 불 이거 조사를 갖다가 당 차원에서 촉구할 의향이 없어진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 사이에 내가 아까 이야기를 좀 한 게 사실상 이게 대통령 가족 비리하고 청와대 비리하고 DJ 출범부의 권력형 비리 보면 이거 보면 47건이거든요. 이 정도 저질렀으면 이런 잘못했으면 그냥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옥상옥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그러한 입장과 비슷한 겁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의 공정한 수사기구의 필요성들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대북 사학불 문제는 저희 노무현 후보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 비리 이 문제도 두 아들 다 구속시켜서 사법처리 다 시켰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사법처리 시켰습니다. 오히려 사법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창 후보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출두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상목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강삼재 의원님이나 다른 모든 의원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번도 검찰에도 출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2년이 되도록 제대로 출두를 하지 않아서 질질 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다 질문 대답됐죠? 예. 예. 우선 전성철 의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이익치 그 사람 이야기 중에 들어보면 주가 조작 사건에 현대중공업 돈입 1,800억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객관적인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사실상 사주인 우리 정몽준 후보가 자기 회사 돈이 1,800억이 동원되는 주가 조작을 했는데 돈 빠져나가는 걸 몰랐다는 건 그건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해주시고요. 이 정권 출범 후에 현대에 투입된 소위 하이닉스하고 전부 현대불실의 해소에 투입된 돈이 34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24조가 현재 상환불능이고 10조 정도가 상환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몽준 후보는 여기 24조 상환불능이 이 돈에 대한 전부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이 24조 상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의원께서 이 이익치 씨의 발언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참 자괴감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치 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다음 날로 정몽준 후보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특검제, 국정조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걸 파헤쳐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기할 때는 제기한 그날 논평은 아주 세게 나오면서 해놓고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진실을 파헤칠 의혹이 있다면 이런 것은 요구해서 조사를 해야죠. 이것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실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현대에 투입된 34조 중에서 24조가 상한 불능이다. 정몽준 후보가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까 주가 조작한 돈 중에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네. 그 주가 조작에 현대중공업 정몽준 후보가 회장인 오너인 현대중공업 돈이 1,800억을 빼내왔어요. 그 돈을 빼내와가지고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 이겁니다. 이익치가. 그럼 사용했으면 근데 이 본인이 오너인 그 회사에 1,800억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어떤 용도로 빠져나갔는지 그걸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선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 홍 의원께서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정몽준 씨가 아니라 정몽헌 회장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의 계열사로서 정주영 회장의 그런 절대적인 경영 리더십 체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몽준 의원은 경영에 직접 관여를 안 했고 그 당시 자금 담당자가 정주영 회장의 회장실의 지시를 받는 정몽준 현대중공업의 자금 담당자가 이익치 씨와 짜고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몽준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시면은
아마 저기 아시고 아마 그 사실관계가 두려워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안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도리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만있어. 이 답변 중에 무혐의 처분한 일은 없는데 정몽준 후보를 정몽준 무혐의 후보에 처분한 대해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무혐의를 혐의가 처분한 일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예, 시간 않았던 끝났습니다. 자체가 예. 같은 이야기죠. 두 분 알겠습니다. 시간 끝났고요. 부패 청산 방안의 마지막 질문자는 민주당의 송영길 부본부장입니다. 예, 홍준표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창 후보님을 생각할 때 법관 출신이다. 그래서 뭔가 법대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자기도 지킬 때 법대로입니다. 남만 지키고 자기는 안 지키면 법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왜 방탄국회 하느냐. 귀찮게 하니까 방탄국회 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영장도 없이 그냥 체포돼서 안기부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저도 고문을 당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형사소송법상 모든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나 모든 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조차도 거부하고 뭐든지 아무튼 조사한 것이면 전부 다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야당 하나도 수사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이해창 후보께서 법관 출신이라서 법대로라고 그러는데 이젠 법관 출신이지 대통령 후보고 정치인입니다. 법대로만 해서 정치가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방탄국회를 이야기했는데 방탄국회를 하는데 민주당하고 사실상 합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방탄국회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붙들려가고 민주당도 같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방탄국회를 했느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36명이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총풍, 세풍, 안풍 온갖 걸 구실을 붙여가고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손주 통장까지 다 뒤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해를 덮어 씌워갖고 잡아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 합법적인 절차로 국회를 소집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자꾸 우리만 죽으나 말이요 그럼 그때 그래 해놓고.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양건설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 의혹이 났을 때 그 한나라당 진상조사위원장이 여기 계신 홍준표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스톱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조사를 하다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제가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김병량 이교식을 꼭 기양건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후보님과 관련된 거라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최근에 한인옥 여사가 10억을 받았다는 장부까지 나왔고 상당한 의혹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범박동을 가봤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검찰 조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특검제라도 도입이 돼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양건설 문제는요. 제가 본부장을 했습니다. 본부장을 했는데 이거 사실상 지금은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 정권 실세 누가 뒤에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 있는 모 관계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권 바뀌면 제대로 수사하면 그건 청와대 실세 중에 한 사람이 수갑 차고 들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양건설에 우리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고 이런 이제 정갑길 의원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 주장을 했어요. 정치자금을 엄으로 줬대요. 세상에 정치자금 수표로도 잘 안 주는데 엄으로 주는 정치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부도나는 게 뻔한데. 할인해서 현금으로. 그리고 세 번째,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무사히 된 거는요. 거기에 그 대통령 아들들을 정인 공적자금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대통령 아들들을 정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기양건설 사건 들고 나와갖고 한일옥이도 그 정인하자. 이래가지고 무산된 거지. 어떻게 이게 기양건설 때문에 무산이 된 겁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홍 의원께서 제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다 합의된 거였고 그 문제를 차치하고요.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게요. 이걸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나온 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의원 수가 149석이 됐습니다. 149석. 과반수를 12석을 넘겼고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총 11명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4군데를 빼놓고 대부분의 광역시장 15개 중에 11개가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견제해야 될 각 시도의회가 대부분이 한나라당입니다. 서울시의회 109명 중에 90명이 한나라당, 인천시의회 한 27명 정도 되는데 한 25명이 한나라당, 부산시의회 44명 중에 42명이 한나라당입니다.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반수가 되는 국회, 모든 시도지사, 시도의회, 사법부는 다 경기고 서울법대 다 동무로 연결되고 입법, 사법, 행정이 통합되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 어떻게 부패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선 그 송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계 자료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얼마나 민주당이 해먹고 잘못했으면 국민들이 전부 한나라당을 찍어줬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자당의 사무총장 하나도 잡지 못하고 탈당을 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그만큼 부패했고 잘못했고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부님, 그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우리 당으로 사람이 몰리고 민심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저희들이 자기 통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태 5년간 잘못해온 걸 갖다가 또 이번에 대선 때 또 민주당 찍으란 말입니까? 선거라는 건 잘못하면 가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말 안 해야죠.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냥 겸손하게 물러나야지. 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현안과 쟁점에 대한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상호 검증인데 이 분야는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상호 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통일 안보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 쪽에서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1분씩 질문하시고 역시 1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홍준표 예, 의원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계속 지금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씩 질문 주시는데 우선 제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세 분께서 반론 겸 질문을 드리면 됩니다. 이회창 후보께서는 군 전력의 손상 없이 군 복무 기간을 임기 내에 2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별로 군 복무 2개월 단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나라당이 지금 26개월로 돼 있는 걸 2개월 단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공약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이 냉전 의식에서 과연 벗어나 있는 당인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평화, 군축 이런 데 대한 철학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징병제도를 개선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당장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만 명을 감축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국방비 2조 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비 2조 원이면은 현재 유치원, 초중고 무료급식을 다 실시할 때 1년에 드는 돈이 1조 9천억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국방비의 42%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0% 넘는 기업은 불량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는 공약을 즉각 바꿔가지고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선 국방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이론이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2.7% 수준으로 국민 1인당 국방비가 우리가 270달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351달러고 러시아는 400달러입니다. 미국은 1059달러이고 이스라엘은 1512달러입니다. 국방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우리나라가 싸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복무 기간을 갖다가 18개월로 단축하자고 하는데 현재 병력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재량에 의해서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2개월을 24개월로 단축을 하더라도요.
2만 5천 명의 결혼이 생깁니다. 그 결혼 보충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년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좀 저희 당으로서는 국방 전력이 너무나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분께서 다음 송 의원께서 해주시죠. 예, 저는 이 갑자기 이 병역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이 군인들의 부재자표를 의식한 조치,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증거로 11월 20일 날 강원 지역 방송사 합동 대선 후보 청토론 녹화가 있었는데 이해창 후보께서 현재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실수를 하셨어요. 실제로는 2년 2개월, 26개월인데 그걸 24개월로 낮추자는 게 한나라 공약인데 24개월에서 22개월로 낮추겠다. 녹화 끝난데도 그 실수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재녹화를 요구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창 후보가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두 아들도 군대를 안 보내고 사위도 군대를 안 보내고 다른 그 집안에 7, 8명의 군대 갈 나이 중에 대부분이 안 간 이러한 집안에서 뭔가 군대표를 의식해서 급조해서 만든 공약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해창 후보께서 이게 급조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모르고 하시는 겁니다. 97년도 대선 때 저희 공약이 사병 2개월 단축, 그 당시에도 2년으로 단축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단축 공약을 했고 저희들이 집권하면 사병 그것을 2년으로 2개월 단축하겠다. 97년 공약 상황입니다. 97년에도 이미 이해창 후보가 공약을 했고 검토를 했던 상황이고 두 번째 이 2년 단축, 2개월 단축 공약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하고 그거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은 현재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2개월 단축 혜택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은 급조된 공약이 아니고 이미 5년 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국방부에 연구를 해서 그 대체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력 보충을 할 수 있다는 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전 의장님 질문 주시죠. 어느 후보나 정당의 그 정책은 그 후보나 정당의 철학과 맥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신뢰가 가고 신빙성이 있어지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 결국은 북의 위협을 잊지 말아야 된다. 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저 집단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항상 일관된 이런 입장을 가져온 당에서 느닷없이 사병의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어떻게 군인을 조달해야 될지 하는 것이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런 철학을 가진 당에서 이 사병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과연 이 정당이 그 일관성 있는 어떤 철학과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저희 당이 아까 냉전 세력이고 그것은 그래 단정하는 건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당은 통일 지향 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군 구조가 병력 집약형 전력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 편제를 바꿔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방비는 증가되더라도 말하자면 그 사병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감소되더라도 전자장비하고 첨단 장비가 많이 도입되면 사병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력 집약형 전력 구조에서 기술 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건 것이지 결코 우리가 2개월 단축해 준다고 해서 그게 국방력이 약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음은 민주당의 송영길 부본부장께서 질문을 받아주실 차례입니다. 예. 우선 제가 민주당의 대북 문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질문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이제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일단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포기 그리고 이쪽 남쪽에서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일괄 타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설득을 한다든가 이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을 주셔야 될 텐데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 주시겠습니까? 홍 의원께서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5년 동안 햇빛 정책의 기본 인식이 퍼주면 변한다. 그걸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현대와 민주당 정권이 대북 지원한 게 저희들 추산하고 언론 추산은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핵 개발 비용이 12억 5천만 달러 든다는 것이 전문가 추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민주당과 그 현대가 합작해서 대북 지원한 금액이 바로 핵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남쪽을 겨냥한 핵이 돼서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액 폐기하고 어떤 식으로든 경연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하고 전부 경연 문제하고 경수로 문제하고 전부 엮어가지고 대북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무현 후보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것이 그 13억 달러라는 그 계산 자체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시설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말씀을 했지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파키스탄과의 관계 속에서 미사일 수출의 구상무역 관계로서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YS 정권 때, 즉 한나라당 정권 때 캐도 사업을 제네바 협의에서 합의를 하면서 총 캐도 건설 비용이 42억 달러가 되는데 46억 달러, 그중에 70%, 약 32억 5천만 달러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YS 정권 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남북협력 사업의 총 규모가 54억 달러가 되고 교역 관계가 1년에 4억 달러 이상의 남북 간의 경제 교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무조건 핵 개발로 우전한다, 연결시킨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답변 시간이 부족한데 또 질문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예, 홍 의원께서 질문하실 추가로 기회가 하시면 없고요. 예, 없습니다. 더 답변을 아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분께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래 답변해도 끝나버리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질문할까요? 예. 네.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 지원의 어떤 조건 문제, 어떤 조건에서 어느 만큼 주냐 이런데 주로 몰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서해 교전이 벌어졌을 때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왔다 갔다 한 건 잘 된 일이지만 서해 교전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햇볕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지원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에만 매달리고 경제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평화 군축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핵 문제 핵 포기 대량 항상 그 무기를 갖다 포기하면 경제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나가고 있어요. 이 나라의 항구적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남북 문제, 북한 미국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영구적으로 풀 것인가?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를 정확히 하고 있고 근시안적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 구상을 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핵 개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폐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94년도와 똑같습니다. 일괄 타결돼서 그 대안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 북한 간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되고 상호 간에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조치가 진행이 돼서 북한도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또한 북한 자체를 미북 북일 교섭을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저희 대한민국 정부한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노무현 후보의 정책은 경제 교류를 계속 민간 사이드에서 유지하면서 대북 대화의 채널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의장님 질문 주시죠. 네, 뭐 저희는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혹은 포용 정책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나쁜 짓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엄하게 해주는 것이 그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약속을 어기면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모나 형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그 형제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는 저희는 나쁜 짓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준엄한 어떤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준엄하고 원칙적입니다. 핵 개발을 분명히 포기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핵 개발 문제가 94년도에 한반도 전쟁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심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네바 협정 자체가 북한만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부시 대통령께서도 불가침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됐고 제네바 협정 파기 선언을 미북 간에 서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서로 위반했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네바 협정 파기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기까지의 양측의 서로 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네바 협정은 경수로 지어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 3, 4항에 따르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부수상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안 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안전보장과 경제개발, 이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포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국민통합21의 전성철 의장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우선 정몽준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국정원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폐지하는 대신에 이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 그리고 국내에 고도화된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국, 이걸 이제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국정원 폐지 공약에 대해서 우선 그 반론 겸 질문을 해주시죠. 예, 시작해 주시죠.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울산 지역은 이제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단히 거셌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현대중공업의 회장이 정몽준 후보였습니다. 그때 그 뒤에 다 이제 드러난 일이지만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 그래가지고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참여한 그러한 이 불법적인 이런 대책회의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갖다가 용공으로 몰아가고 이런 혐의를 많이 씌우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몽준 후보는 뭐 다른 두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안기부 이 국정원의 신세를 많이 진 후보인데 이제 와서 국정원을 폐지한다니까 대단히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문제는 말이죠. 국정원 최근에 이제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된 것 같이 서울법대 그 최준길 교수를 갖다가 수사하다가 타살시킨 그런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국정원만 없애서 되는 게 아니다. 국정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고서 국정원만 없애가지고 제2, 제3의 다른 이름의 국정원을 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국정원을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전 세계가 냉전 상태에 있고 남북 간의 극한 대치 상황에 있을 때 많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모든 정보의 1%만이 대통령에 의해서 보고가 된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새롭고 더 현대화된 정보기관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드리고 싶고요.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낮은 이 냉전과 남북 대치 상황의 불행한 현상인데요. 그 문제를 남북 관계의 이중성이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보겠습니다만은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이 올 때 제가 좀 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자 나서주시죠. 예. 홍 의원께서 해주실까요? 며칠 전에 SBS 토론에서 전성철 의장께서는 국가정보원을 총리 산하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총리 산하에 두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보화되는 거 국정원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보 독점을 막고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그런데 오늘 정몽준 후보가 기자회견 한 걸 보면요. 새로운 정보기관은 대통령한테 두기로 그래 해놨거든요. 이 총리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총리한테는 정보기관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몽준 후보 직접 해놨. 그럼 정책위 이장 의견하고 후보 의견하고 우선 다른 데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국가수사국이 사이버 범죄, 금융범죄, 개구리 소년과 같은 연구미제 사건 이게 해결한다는 건요. 지금 이거는 저희 당에서 경찰에 광역수사대라고 FBI 기능을 하는 그런 수사국을 신설을 갖다가 우리 당에서 공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에. 또 다른 경찰에 공약을 두면 전문기관 두면 될 걸 왜 국가수사국이 또 필요한지 그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국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보원을 만들면 그는 국무총리한테로 갑니다. 왜냐? 지금의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안은 분권형 대통령이라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거의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검찰권, 국세권 모든 것을 다 빼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요것만 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한 안에서는. 그럴 때는 이미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정보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럴 때는 대통령에게 두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둘째로 저희는 국가수사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이버 범죄니 뭐 한나라당에서 그렇습니까? 네. 예. 다음에 또 질문. 가능하면 질문 주실 때 한 가지 질문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주시니까 답변이 채 나오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다음 송영길 부법무장께서 질문 주시죠. 예. 국정원 예산 1,187억을 한나라당이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이 국정원의 예산 자체가 포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감독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예산이 이렇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 정보 기능과 국내 기능을 분리했을 때 여러 가지의 상호 기능 정보 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와 해외를 분리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전 세계에서 정보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생존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국내와 국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 자체가 정보 기능의 약화를 가져온다 하는 그것은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정보 예산의 그 불투명성 바로 그것이 악화되는 이유가 그것이 현재의 정보기관이 대통령 전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거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의 그 투명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그 자세한 정책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정원 예산 유용이라고 자꾸 우리 당 그거 쓸데없이 잠깐만요. 그거는 이야기를 좀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룰에 따라서 진행하고 아니, 있습니다. 예. 그걸 저도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예, 넘어가시죠. 잠깐 좀 멈춰 주십시오.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분이 다음은 해명을 하고 해명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쪽에서 먼저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홍 반칙을 의원님 했는데 나중에 그 질문하실 때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남한의 우선적인 군축 그리고 단계적인 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각 당의 이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전 의장께서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이번엔? 예. 네. 민주노동당이 우리나라 사람끼리 우리끼리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심정적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그 현실을 볼 때 지금 냉전도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나토라는 그런 큰 우상 안에서 안정되게 정말 번영하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도 그런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같이 지금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4천 5천 년 역사에서 항상 이 북방의 이 이민족으로부터 지배받아온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버텨주는 어떤 미군의 존재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발상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죠.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4대 강국의 합의로서 베를린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고 이러면서 분할돼서 그 여파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은 다르다. 최근에 지금 벌어진 그 의정부 여중생 압사 사건을 보십시오. 미국 군대가 어느 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강한 그러한 권한을, 그런 불평등한 그런 권한을 갖다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 미국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그걸 뜯어고치겠다는 그런 결의를 밝힌 분들이 있느냐 이거죠. 부시에게 오키나와에서 이 폭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군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밝히는 후보는 권영길 후보밖에 없어요. 미국에 넣으라고 할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예. 얘기들. 다음 질문을 송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예. 저희 노무현 후보께서도 자주적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한미 관계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는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앞서서 저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그래서 저희 노무현 후보께서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의 존재, 그 역할이라는 것이 동북아의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노무현 후보는 이 주한미군에 관해서 말을 갖다가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통일민주당 시절에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한미군을 통일 전에는 철수해야 된다. 최근에는 통일 후에 미군이 주둔해도 좋다. 물론 이제 성격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통일 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되는 이유로다가 이 일본하고 중국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문제 때문에 미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중국 문제 때문에, 미국의 대일 대중 정책 때문에 미군을 떠안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40년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군대 우리나라에 52년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일 후까지? 그럼 도대체 몇 년도까지 미국 군대를 여기다 둬야 됩니까? 미국 군대를 갖다 유지하는 그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병사 한 명을 갖다가 여기다 두는데 1년에 1억 1천만 원이 듭니다. 지금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연 4조입니다. 3만 5천 명을 주둔시키는데 연 4조가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봉 1억 받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라는 거죠. 마무리해 주시고요. 홍 위원장님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예. 미군의 해외 주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군사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미군의 주둔은 존재는 더욱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해 교전 사태가 있었고 최근 또 어제에도 NLL 침범 사태가 있었습니다. 북한 군사 대국입니다. 핵무기까지도 가지고 있는 군사 대국입니다. 그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동두청 여중생 치사사건, 이거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파 규정 개정, 그걸 빌미로 현안 처리하는 거 하고 국가안보 차원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술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라고 보고, 이를 그대로 수용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그런 생각을 한나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냉전 세력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이 전력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 2배입니다.
그리고 1,000톤급 이상 잠수함이 북한의 2배입니다. 북한 전투기의 50%는 50년대 도입된 미그 17, 19기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지금 정권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충고를 드리면요. 전체 국민 중에서 11.5%만이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90%에 가까운 국민들은 지금부터 단계적 철수를 하거나 통일 전까지는 완전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부 극소수 냉전 세력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4당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정치, 통일 안보 분야의 정책들을 비교 검증해 봤습니다. 네 분 모두 애들 쓰셨습니다. 물론 그 시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아마 홍 의원께서 제일 아쉬우신 모양인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보들 간의 합동 토론, 이것은 방송 3사가 따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100분 토론도 나름대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